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육동일 교수입니다. 제가 작년에 강의 왔을 때는 그때는 대전에서 KTX가 인천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 내려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해서 왔었는데 마침 돌아갈 때는 또 기차를 놓뜨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또 서울로 가서 서울서 KTX를 다시 타고 대전 갔던 기억이 있어서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남구청 시절인데 이제 미추홀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세련되고 또 들어와서 음악도 아주 어찌 멋진지 약간 피로했는데 피로감이 싹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미추홀 새로운 개청으로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대전도 그 원도심, 이를테면 뭐 우리는 중구청, 동구청 이게 이제 역 주변으로 해서 있었던 원도심이거든요. 거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공동화되어 가지고 인구가 줄고 여러 가지 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 성공을 거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30만, 40만 인구가 지금 뭐 20만 지키기도 어렵고 아주 그 신도심이 개발이 되면서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그 격차,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종시까지 또 인근에 생기면서 세종시로 인구가 제일 많이 빠져나갑니다. 대전에서. 수도권에서 인구가 내려와야 되는데 거꾸로 대전에서 인구가 가는 바람에 대전이 아주 지금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6년에 그 대전발전연구원장을 할 무렵에 그 인천이 우리 대전하고 조금 경쟁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우리보다는 조금 앞서 있었지만 인구도 조금 더 많았고 한 200만 뭐 이 정도고 대전이 한 153만 이 정도라서 인천을 모델로 이렇게 좀 도시 발전을 좀 짜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인천연구원도 왔고 또 인천연구원하고 교류도 시작했고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인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그렇고 도시 시세가 절반밖에 안 돼서 인천은 아주 엄청나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이제 글로벌화된 도시가 됐고 또 뭐 여러 저기 뭐죠 새로 개발한 청라, 송도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좀 부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자치분권대학에 글자 그대로 자치는 자기 스스로가 다스리고 분권은 권한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권한은 결정권을 말합니다. 디시전 메이킹. 결정권을 서로 중앙과 지방 간 또는 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또는 무슨 국회와 지방의회 간 이게 권력 그 결정권을 나눠야만 이 자치가 활성화되겠죠. 또 자치를 잘해야 권한을 또 자꾸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와 분권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그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자치 분권에 대해서 앞으로 자치 분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뭐 그것을 이제 진단해 보기 전에 우리의 지난 27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1991년에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거든요. 지방의회가 부활이 되면서 그래서 27년이 됐는데 지난 27년 동안 과연 우리 삶을 얼마나 바꿨는가? 바꿨다면 좋게 바꿨는가? 나쁘게 바꿨는가? 이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 바꿨다면 잘 살려서 앞으로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바꿔야 될 테고 만일 잘못 바뀌어졌다면
여러 변화가 잘못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면 수정해서 좋은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전제 조건은 자치분권은 이제는 우리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치분권이 문제가 많고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27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권위주의적 중앙정부만 새로 돌아가는 시절은 이제 이미 끝났다. 그거는 이제 생각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자치분권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갖고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요즘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요새 뭐 북핵 문제를 처리하고 또 남북 평화 또 나가서 통일까지 가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통일도 통일이지만 경제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살아나야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정치도 조금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지금 극심한 대결과 극한 투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 안정, 경제 회복, 남북 평화 통일,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생각만큼 잘 가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답답해서 염라대왕을 만났어요.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좀 언제 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갔더니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더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막 울면서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울고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문 대통령이 이 염라대왕이 글쎄 한 10년은 지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임기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그래서 울고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 다음 날 자기도 답답하니까 염라대왕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우리 북한은 언제 인민이 배불리 먹고 평화 통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핵은 포기했는데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이 신뢰를 받고 어떻게 이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염라대왕이 울면서 뛰쳐나갔답니다. 그래서 서무룩하게 나와가지고 거기 비서는 김여정 동생이잖아요. 김여정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혼자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염라대왕이 대답도 안 하고 울면서 뛰쳐나갔다. 그건 아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포기했다 이런 의미겠죠.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어서 듣고서 한참 웃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또 많은 국민들의 이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데 그 길로 가는데 저는 그 지름길이 우리가 이 자치분권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천, 미추홀구 또는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지려면요, 이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는 남이 안 한 것을 해야 돼요. 최초로
유일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이런 게 나왔어. 이게 옛날 건데. 하여튼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유명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서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서 있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괴테라는 사람은. 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도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종의 기원을 이야기한 진화론의 주창자 다윈도 여러 종들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살아남는 종은 힘이 세고 머리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 어떤 미래가 될 것인가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이 생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온 20세기와 앞으로 살아갈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이렇게 대비를 해본다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를테면은 종전에는 모든 게 국가가 중심으로 해결하고 국가가 이끌어가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국민이 이끌어가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점 축소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주도하는 시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국민 주도 시대다. 또 정부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이제 지방정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도 작고 모든 게 중앙정부가 다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이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중앙정부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방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또 종전에는 우리가 성장에만 주력했습니다. 경제성장, 1인당 GNP 몇만 불 이런 거에만 주력해서 나름대로 기적적인 성장을 했죠. 그런데 성장을 했지만 분배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를 비롯한 계층 간의, 계급 간의, 지역 간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분배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성장은 포기하고 분배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성장과 분배는 자치와 분권 마냥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돼야 분배가 되는 거고 또 분배를 잘해야 성장이 성공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거를 태길의 문제같이 생각을 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분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렇다고 성장을 포기하고 분배만 치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잘못된 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죠. 오일이 많이 기름이 많은 나라니까 이게 기름 팔아서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배에 주력을 하고 또 국민들이 그거에 열광하고 그러는 사이에 국가가 파탄이 난 거죠. 반면에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핀란드나 이런 북구의 선진 국가들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을 때부터 분배 문제에 치중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면서 오늘날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전에는
국가나 중앙이 전부 다 시키는 대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자율성이라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책임짓는 그러한 주민자치 시대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가 그동안에는 뭐 지방자치라는 걸 하지 못했죠. 중앙이 전부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이 주도를 하더라도 지금은 관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주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주민자치를 위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도도 필요하고 주민자치회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또 그거를 담당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밤늦게 나오셔서 이 재미없는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국가 또 우리 지역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개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생존하는 키워드는 창의와 자율과 공존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경쟁력, 지역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다 똑같이 이 키워드를 중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이게 어떤 지역은 8개, 어떤 그 기업은 대기업은 뭐 9개, 또 남성과 여성 간에도 이렇게 전부 편차가 기득권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도 시정되기보다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그동안 그 체제 속에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장은 가져왔지만 분배는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8대2, 9대1의 사회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불만, 반발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이념과 체제 간의 갈등과 혼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표와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져온 부작용을 치유해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로 가야죠. 그래야 우리 젊은 특히 청년층들이 갖는 우리 기존 기득권이나 우리 현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는요, 그 굉장히 인간 존중의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이제 그 홍시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홍시를 다 안 땄어요. 까치밥으로 남겨둘 정도로 뭐 인간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동물과 이 그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어요. 또 콩도 나눠 먹는 공동체 의식도 있었고. 근데 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걸 다 망각을 했습니다.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또 주체성도 상실하고,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도 거치면서 우리 주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일본이 그걸 해체시킨 거죠. 또 공동체 의식도 우리가 놓뜨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오늘날 위기를 가져오게 된 거죠. 또 그 리더십도 우리가 정립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리더십에 저는 가장 큰 중요한 리더십이 뭐냐면 미래를 볼 줄 아는 리더십, 미래지향적 리더십입니다. 역대 탁월한 리더는
국가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좋은 후세의 평가를 받는 리더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는 이런 곳이다. 그래서 그 미래상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끌고 갔어요. 그런 미래지향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 덕목 제1의 조건인데 오늘날은 이 부분이 이제 실종이 됐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정치적으로 그 임기 동안에만 보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가 이따 보겠습니다만 많은 좋은 성과도 냈지만 부작용도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 못 본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다음 선거까지. 보통 지역이 발전하려면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봐야 되거든요. 그러고 끌고 가야 되는데 당장 내 다음 선거에서 또 표를 얻으려면 빨리 만들어내고 빨리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근시안적이 되는 거죠. 단기적이고 단편적이 되는 게 지금 지방자치의 큰 문제점입니다. 멀리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코드 중심으로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우리 편끼리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불신, 국론이 분열되어 있죠. 서로 상대방이 경쟁해서 같이 상생 발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전부 다 적폐 세력으로 제거와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 좌와 우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상호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가 양날개를 열심히 움직여서 멀리 바르게 날 수 있는 거지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절대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뱅뱅 돌다 죽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보 좌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이게 이상하게 얽혀가지고 진보는 뭐 종북이고 뭐 보수는 수구, 또 뭐 진보는 뭐 어디 뭐 어느 지역이고 어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렇게 프레임화 시켜놔가지고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표를 어디 찍어야 되고 나는 진보고 나는 보수. 지금 이 세계적으로 진보 보수가 딱 갈려가지고 이렇게 분류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에. 되게 뭐 정책마다 진보 보수가 바뀌고 그렇잖아요. 어느 정책에 대해서는 내가 보수적일 수 있고 예컨대 뭐 안보에 대해서는 내가 보수적일 수 있고 경제에 대해서는 내가 뭐 진보적일 수도 있고 젊었을 때는 내가 진보적이지만 나이 먹으면 보수적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어떻게 당신은 진보교육감이요, 당신은 보수교육감이요,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분화시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게 우리가 그 덫에 걸려가지고 그냥 본의 아니게 너는 진보고 너는 보수고 너는 수구 꼴통이고 너는 진보 뭐 좌빨이고 이렇게 이게 매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되니까 그 표에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걸 빨리 우리가 깨우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그걸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리더십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늘 하는 게 내로남불식 도덕적 해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약용 선생도 일찍이 이런 여러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지만 이런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자상자 인하지요, 자아자 인상지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남이 깎아내릴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남이 높여준다 이런 얘기죠.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다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 우리가 좋게 평가합니까? 그리고 명심보감에도 책인지심 책기요 서기지심 서기 이게 전형적인 반대가 내로남불이에요. 전부 다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잖아요. 자기의 허물보다 남의 허물을 더 열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찍이 남을 꾸짖을 때는 그 이전에 자기를 더 먼저 꾸짖어야 되고 나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옛날에 벌써 이미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맹자도 이 가유삼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게 오래전에 한 말이지만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해성,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어린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이게 출산율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출산율은 굉장히 중요한 발전의 원동력이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발전해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다행히 그동안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선조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나라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원동력이 된 거지요. 근데 오늘날 지금 지방 곳곳에서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들은 지 오래됐다. 이른바 지방 소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고령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가임 여성 1인당 지금 한 명의 아이를 지금 안 낳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그 비교가 이제 심화되면 아이는 안 낳고 고령화되면 그게 이제 지방 소멸 위기에 가게 되고, 그런 위기에 접어든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226개 시군구 중에서 89개가 그런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의 문제는 지방이 소멸되는 걸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게 시급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은 그래도 인구가 300만에 더 늘리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300만에 맞춰놓고 지금 관리를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미추홀도 한 42만 명 되죠. 예. 그러니까 그 걱정은 안 하고 계시지만은 지금 다른 농촌 지역은 심각합니다. 지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지역하고 통합을 하네 마네 이제 이런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배틀 기자입니다. 배틀 짜는 소리는 말하자면 뭐냐면 경제, 가정의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죠. 옛날에는 뭐 배틀 짜서 가게를 꾸려간 오래전에는 그런 데서 어원이 생겨서 이제 그 기성, 그 집안의 경제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독성, 글 읽는 소리가 단밖에 넘어가야 된다. 독성이 교육입니다. 교육. 글을 읽는 교육. 근데 지금 우리 집안도 이 소리가 지금 줄었지만 우리 지역도, 그죠? 또 우리 국가도 이 세 가지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추홀도 이 출산율 문제는 심각해요. 지금 무슨 뭐 출산 아이에게 뭐 지원을 뭐 1억을 해준다 근데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문제라서. 또 경제도 지금 어렵죠, 그죠? 경제도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주 아우성들입니다. 아마 여기 미추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골목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의 비전이 뭐 행복한 골목이던가요? 뭐 그런 골목골목까지 뭐 그렇게 아주 그 마음에 와닿는 비전인데 지금 골목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음식점에 문 닫는 음식점이 많아서 뭐 오히려
간판집만 잘 된다고 그러대요. 간판집만. 간판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하여튼 경제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도 사실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목표는 지역의 인재 육성, 지역 인적 자원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다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보람 있는 역할과 일들을 하는 것이 지역 발전이에요. 뭐 좋은 뭐 기업이 들어오고 뭐 무슨 공장이 들어오고 이건 수단이죠.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교육을 받아야죠.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럭키한 분들입니다. 교육을 자치분권 대학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민 자치를 끌어가는 선구자가 되고 이거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죠. 그리고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자치분권에 대해서 배우지만 우리는 이제 평생 배워야 돼요. 평생 학습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배워야 되느냐? 평생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거를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삶에 대한 열정, 내 삶을 이제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삶을 더 의욕적으로 살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젊은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삶은 이거는 열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수록 삶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또 우리 인간은 사람마다 격이 있습니다. 그걸 인격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결이 달라요. 근데 그 격을 나누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교양입니다. 외적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외적 외모는 일시적으로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뜯어고치고 뭐 해서 오래 가지 못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오래 가는 거죠.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양을 갖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이라는 거는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우고 인격이 높아졌을 때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배울수록 모르거든요. 안 배운 사람은 그 하나만 가지고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데 그래서 잘난 척하고 또 자기가 못 배운 것에 대한 것을 속이려고 잘난 척 아는 척을 하죠. 그러나 배운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는 척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용기 있는 솔직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겸손한 용기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그래서 배운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하는 걸 안 배우고 그냥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시험 잘 봐서 뭐 판검사 되고 의사 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채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갖더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시는 거죠. 주경야독, 그죠? 밤에 이렇게 배우는 거.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녀 교육이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배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럼 자녀들은
지금은 잘 공부 안 하고 좀 농땡이 쳐도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자각해서 아, 우리 부모님은 내 나이에 이렇게 밤에 미추홀에 가서 공부도 하시더라라는 거를 은연중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우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건 자녀에 대한 가장 좋은 교육의 전략이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배운다는 중요한 배움의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우는 거, 교육은요, 잘 가르친다고 교육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잘 배워야 또 좋은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럼 그 배움의 자세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이거는 이제 중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사고 방식을 꾸준히 채우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는요, 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 낡아 빠진 지식과 정보를 버리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가 얼마나 많이 변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2020년이 되면 지금 우리 사용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20%만 유용하고 나머지는 다 쓸모없이 된다는 거예요. 2030년이 되면 2%만, 지금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전체 지식과 정보의 2%만 살아남고 98%는 다 쓸모없는 지식과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래전에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끝까지 그거를 안 놓고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특성이.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버리고 새로운 걸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버리는 게 더 어렵다는 거죠. 얻는 것보다.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들어온 거가 이제 자기 고정관념이 되고 고집이 되고 독단이 되면은 끝까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써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를 범하는 그런 게 다반사지요. 그래서 그러한 학습을 폐기학습이라고 합니다. 버리는 거. 폐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 하는 거는 새로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새로운 것만 얻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뭐 공직사회도 항상 새로운 걸 얻어서 갖고 와가지고 이 새로운 거를 소개하는데 주력합니다.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새로운 거가 채워지려면 지금 기존에 이미 낡아버린 사고방식, 이미 쓸모없는 지식과 정보를 먼저 버려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중요한 학습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소홀히 하죠.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배우는 거는 즐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자도 그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공자의 가르침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권학, 학문을 배워라. 권유하는 거예요. 학문을 권유. 배워라. 왜냐하면 배우는 거는 즐거운 일이다. 지지자부여 호지자여, 호지자부여 낙지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학습시대에 배우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일 불행하고 한이 되는 게 못 배운 한이잖아요. 못 배운 한. 요새는 그런 게 없죠, 물론. 근데 옛날에는 정말 배우고 싶은데도 집안 형편 때문에 또는 부모님의 뭐 편견 때문에 못 배웠단 말이에요.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좀 피해가 많았죠. 그죠? 여성들이 희생해서 우리가 뭐 돈 벌어서 남동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온 거예요. 그 못 배운 분들의 한이 이제 나중에 만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만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여튼 이 배운다는 거는 굉장한 즐거움이다 하는 거죠.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 지방자치를 다시 한번 좀 보지요. 우리 지방자치가 해방 후 1948년에 우리가 정부가 수립됐고 49년에 지방자치법을 처음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이계층제잖아요. 시도라는 광역자치단체, 시군구라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와 8개 도 그리고 시읍면 자치를 했습니다. 시읍면 자치를. 그러니까 자치 단위가 더 내려갔죠. 시군이 아니라 시읍면까지. 그리고 뭐 간선제도 하고 뭐 임명제도 하고 이렇게 섞어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최초로 시행된 게 1952년입니다. 지방자치가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실시된 게 1952년이에요. 이때는 6.25 동란 중입니다. 전쟁 중에 지방자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오늘날 지향하는 뭐 주민자치라는 어떤 지방자치의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라 자유당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고 뭐 정권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52년에도 이렇게 시읍면 의원 선거도 했고 그 다음에 56년에는 또 시읍 면장 선거도 했고 1960년에는 이 서울특별시 의원 선거 그리고 60년 이때 이제 전면 지방자치를 한 거예요. 다 우리 직선으로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뽑았습니다. 60년에. 그런데 이 61년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중단이 됐죠. 그래서 52년부터 61년 9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뭐 일대 지방의회로 따져서 지금 뭐 지방 뭐 91년으로 따진 거하고 막 혼용이 돼서 조금 혼돈이 되는데 하여튼 일대 지방의회가 이제 그때 52년 또는 56년, 60년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0년간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미룬다. 또 지방재정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자치를 미룬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자치가 미루어지면서 3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91년에 다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91년에 이제 부활이 된 거죠. 30년 만에 부활이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91년에는 지방의회가 먼저 부활이 됐고 95년에는 단체장도 우리 직선으로 뽑아서 이른바 민선 지방자치제가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부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뭐 다른 선진국은 뭐 많은 이제 지방자치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우리는 뭐 짧은 이제 기간 전쟁 중에도 9년 동안 이제 그 당시에 했고 그다음에 이제 91년 부활해서 이제 27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자치가 우리에게 어떤 성과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왔느냐 그 점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슨 너무 뭐 광역이 17개, 기초가 226개, 도합 243개의 지방정부가 왜 필요하냐? 너무 낭비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과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해서 여전히 또 아니 뭐 우리는 정말 효율적이고 강력한 중앙정부만 하나 있으면 되지.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지방정부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쌈만 너무 부패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지방의회 없애라. 또 243개를 한 뭐 5, 60개만 줄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수정이나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지난 기간의 지방자치는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큰 중요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걸 두 개로 보는데요. 이 두 가지로. 첫째는 요즘에는 우리가 지역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민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지역 미추홀의 주인은 미추홀 구민이다. 그거 뭐 당연한 거죠. 또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또 우리 지역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확고하게 든 거는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부터예요. 그 이전에 주인은 주민이 아니라 관이었어요. 우리 주민은 통치의 대상, 그걸 영어로 서브젝트라고 합니다. 대상, 피치자, 통치의 대상,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 와서 미추홀에 와서 강의도 듣고 시민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지만, 시민 만남의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27년 전 이전만 하더라도 관은 될 수 있으면 오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관은 뭔가 기분 나쁘고 음침하고 오면 뭔가 손해보고 관하고는 멀리, 우리가 뭐 관제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관하고는 멀어져야 됩니다. 관은 기분 나쁜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오히려 민원인 때문에 아주 홍역을 치르고. 그거는 바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가 유권자가 됐잖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 대표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유권자라는 권리를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커스터머, 고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의 목표도 이 고객을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감동을 주느냐, 감격을 시키느냐. 이게 뭐 고객 만족 행동, 만족 행정, 고객 감동 행정, 이게 행정의 목표예요. 옛날에는 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주민이 커스터머, 소비자, 고객과 소비자가 된 거죠. 그리고 행정의 최고 목표는 경영을 잘해서 이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가 됐어요.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주종관계인데 지금은 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집행하고 해야 정책과 사업이 성공합니다. 정부 혼자는 안 돼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주인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승인받고 해야 주민들이 도와줘요. 관이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거죠, 행정이. 옛날에는 알아서 그냥 전문가들만 불러서 자문 받아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다 주인인데 일일이 다 결제도 받아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돼. 그러한 이제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걸 잘하는 구청이 성공하는 거고, 그걸 잘하는 구청장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신문지상에 우리 국민은 개돼지다, 이런 표현도 한 공직자도 있었고, 레밍, 들쥐 같다, 이런 그런 표현에 우리가 막 분개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을 쓴다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던 얘기들입니다. 태중은 너무 무지하고 들쥐처럼 쫓아다니고 개돼지처럼 다스려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인은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하고 분노하고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바꾸는 계기가 뭐냐?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 안 하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주민이 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다 안 됐습니다.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 주인이 되려면 주인 의식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주인으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하려면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지역에 대해서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지금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더 중요한 게요. 지난 27년에 우리 중앙 전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뭐 지금은 안보 문제가 조금 잠잠해졌지만 뭐 우리가 언제 북한 핵실험이 이루어질지 있었고 또 언제 또 터질지 미사일이 언제 날라올지 안보 위기가 그냥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도 심각했죠. IMF 뭐 외환위기 뭐 해가지고 또 지금도 뭐 다시 또 위기로 접어들고 있어요. 요새 뭐 경제 지표들을 보면 자꾸 IMF하고 비교되는 게 아주 기분 나쁩니다. IMF 이래로 최대로 뭐 실업률이 높아졌다. IMF 이래로 뭐 소득이 줄었다. 뭐 이런 식의 비교가 영 기분 나빠요. 어쨌거나 경제적인 위기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뭐 대통령도 자살했죠. 그 탄핵도 시켰죠. 지금 뭐 두 대통령이 구속돼 있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구속시킨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이러한 다이나믹하다고 할까? 아니면 이러한 역동적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또 배우고 있어요. 특히 대만 같은 나라는 거기도 천수이벤이라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다가 거기도 구속되고 그랬을 때 대통령을 구속할 때는 어떤 절차, 감방은 어떻게 꾸미고 옷은 어떻게 입히고 이런 게 우리가 다 먼저 실험해 줬잖아요. 대만에서 배우러 왔어요. 대통령을 구속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참 우리가 좋은 모델 국가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이 안 한 걸 우리가 개척해 가고 있어요. 참 대한민국이 참 데모를 하는 기술도 수출하고 데모를 막는 기술도 수출합니다. 데모도 제일 잘하고 데모도 제일 잘 막는다는 거예요. 그런 다이나믹 대한민국에 우리가 그런 혼란과 불안과 진통을 겪으면서 그래도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 와중에 정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다는 사실. 여기에 온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을 구속시키면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뭐 연일 최악의 그 국면으로 가잖아요. 사회 불안, 치안 이런 게 다 망가졌죠. 또 한동안 북아프리카에 불던 민주화 바람, 일명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거기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도 구속, 그 유명한 카다피도 비참한 최후 다 봤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들은 다 이 민주화 혁명에 의해서 다 막강한 독재 체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망가진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지방자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시도지사, 구청장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곧 자치단체장, 임명된 자치단체장의 탄핵이 이어지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잖아요. 잘못된 대통령에서 임명된 지방의 수장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같이 아웃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대 혼란치. 중앙정국의 혼란이 지방의 혼란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군이 나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든지. 우리는 남북 간에 대척관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익숙해 있죠, 우리는. 군이 등장하는 게, 군이 개입하는 거. 그걸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저 북아프리카처럼 무정부 상태가 되든지. 무정부 상태가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방자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임기가 보장된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서 앉혀놨고 또 그걸 견제하는 지방의원을 뽑아서 지방의회를 만들어서 견제시키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지방정국이 안정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단체장이 좀 못마땅하고 뭐 있었더라. 하여튼 임기가 보장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장해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이. 또 지방의원도 뭐 하는 거 뭐 못마땅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뽑아서 우리 손으로 뽑아서 지방의회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 지방자치를 해서 그걸 토대로 우리가 평화적 정권 교체 여야 간에도 해보고 여야 간에도 해보고 우리가 촛불 뭐 혁명도 좋고 뭐 하여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방정국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안정은 어디서 왔느냐? 지방자치제에서 온 거다 이거죠. 제가 절대로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방자치가 돈이 많이 들어요. 지방선거도 해야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들어간 선거 비용이 1조 원입니다. 절반은 선거 보전 비용, 절반은 선거 관리 비용 해서 1조 원, 1조 500억인가? 1조 원이에요. 김포시 1년 예산하고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의 주머니에서 평균 2만 5천 원을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지고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았다면 고비용이지만 효율적인 선거를 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 이슈는 없었고 인물 검증은 좀 생략됐고 정책 공약도 안 했어요. 공약 경쟁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좀 후유증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쨌거나 지방자치에는 돈이 들어요. 그러나 이 지방자치를 해서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시켜서 안정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혼란 비용을 줄여준 거죠. 사회가 혼란해지면 와야 되든지 체제가 망가지든지 지금 뭐 리비아나 뭐 이집트나 이런 나라는 지금 뭐 치안이 불안해서 가지도 못해요. 체제가 붕괴됐어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그 회복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체제를 다시 유지하고 부활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방자치만 지방자치를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물론 문제가 있기는 비효율적이고 또 부패 비리도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타난 부패 비리가 있죠.
물론 지방자치 안 하고 중앙정국이 강력한 중앙정부만 있다고 해서 부패비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부패비리는 더 많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비리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부패비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기는 뭐 수백조, 자원비리, 뭐 무슨 뭐 4대강, 뭐 얼마가 썼는지도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백조는 우리 감각이 없죠. 우리 지역에서 몇 천만 원 누가 뭐 꿀꺽했다, 뭐 낭비했다는 거는 아깝죠. 아깝고 내 돈 갖고 막 이런데 수백조가 날라갔다는 건 뭐 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좀 속는 거고요. 아무튼 지방자치를 싫어하는 집단이 있어요. 지방자치가 잘 되기를 싫어하는 집단이. 첫째가 중앙정치인, 중앙공무원, 국회의원도 싫어해요. 권력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내놔야 되잖아요. 국회 권력을 지방의회에 내놔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분권을 싫어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권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내놓길 싫어하는 거죠. 게다가 두 번째는 중앙 언론이 싫어해요. 중앙 언론이 지방자치가 부활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지역 언론이 살아납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지역에 관심이 많아지죠. 지역에 돈 벌 거, 먹고 살 거, 지역에 내 삶과 관련된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중앙정국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지역에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신문, 언론이 살아난다고. 중앙 언론이 싫어하죠. 지금은 중앙 언론이 전체 그 시장의 언론 시장의 80%,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살아나면 뺏기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거죠. 좋아할 리가 없죠. 지금 지방 언론은 다 고사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 언론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니까 비판 기능도 상실했어요. 죄송한 예이지만은 이 관청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스스로 자생할 수가 없어요. 지방 언론이, 지역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비판 기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뭣도 모르고 중앙 언론에서 지방자치를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보는 거를 그대로 또 카피해서 써요. 자기 무덤 파는 건지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이 지방자치를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지방자치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지방자치가 가져온 큰 성과다. 우리가 큰 혜택이다.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토대가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지방자치와 분권이 그럼 그대로 변하지 않고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또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치유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뭐냐면 우선 지방선거가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7번의 선거를 했는데 그 7번의 선거에 돈도 많이 들고 쓴 돈만큼의 성과도 없다 이거죠. 그리고 정당 공천제가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정당 공천제가 우리 전면하잖아요. 기초의원까지 다 정당 공천을 하잖아요. 근데 정당이 제 역할을 하면 정당 공천제 해야지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유권자가 어떻게 다 일일이 알고 후보 몇 면을 알고 표를 주겠어요? 정당을 믿고 정당이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해 주면 그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당이 아직
그렇게 제대로 된 후보를 공천을 못하고 있다. 대부분.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공천 비리, 공천 헌금 이런 게 여전히 숨겨져 있어요. 또 뭐 공천 여성 의원 여성 비례 문제도 이제 공천제 때문에 이렇게 좀 여성 의원들이 많이 이제 탄생한 건 사실이지만 공천 과정에서도 사실 여성들이 제대로 된 여성 대표를 공천해 주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은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또 게다가 우리는 전면 정당 공천제를 하면서 한 날 다 동시 선거를 하잖아요. 6.13 선거에 뭐 7번, 8번 표를 찍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골라서 여러분 표를 찍었어요?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다 꼼꼼히 따져봐서 표를 줬습니까? 아니죠. 다 일자 투표. 이번 선거는 특히 그랬죠. 우리 문재인 정권을 지키자, 도와주자, 다 일자, 1번. 또 뭐 어디는 또 뭐 다 2번,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 정당 공천하고 상관없는 교육감까지도 어느 칸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표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런 선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교호 순번제라고 해서 교육감에 그 칸 들어가는 걸 좀 바꾸긴 했죠, 물론. 그러나 여전히 교육감이 누군지 모르는 채 표를 찍는 유권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그 정당 공천제에 의한 지방선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또 선거는 경쟁인데 경쟁을 안 시키고 검증을 안 한다는 거. 이게 이제 곳곳에서 이거 뭐 잘못 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또 게다가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인데 지금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17개 광역에서 14개를 차지하고 또 기초단체장도 거의 한 60%, 광역의원 뭐 80%. 우리 대전시도 대전시의회에 22명 중에 21명이 집권 여당에 1명이 야당입니다. 비례대표. 이렇게 되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죠. 집권 여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일 수 있고, 그죠? 전국이 안정적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적일 수 있겠죠. 중앙과 지방 간 또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거든요.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실종이 되는 거죠. 독주, 독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패, 비리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 시민단체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시민단체 견제 기능이 또 상당히 위축이 돼 있고 시민단체가 권력화됐어요. 시민단체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경우 이제 이게 지방선거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획일적입니다. 똑같아요. 인구가 많든 적든 광역이든 기초든 도시든 농촌이든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년에 성년이 됐는데 전부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혀놓고 똑같이 행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년으로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자치의 성과를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자치제도를 조금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회도 지금 시범 실시 중에 있거든요, 아직. 근데 협력형, 뭐 통합형, 주민주도형 이렇게 몇 가지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범 실시도 하고 이제 지역마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이제 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는 제 역할을 못했고요. 이건 뭐 처음에 1999년에 도입할 당시에 그 공무원 수를 줄이고 또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복지, 여가, 뭐 기능 또 이런 거에 중점을 두었지 주민 자치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 주민자치회는 진정으로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주민 대표성도 확립이 돼야 되고 재정도 보장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결정을 잘해야죠. 이게 보세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주민 자치 의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요. 학력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민 자치 의식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주민자치회를 잘 끌어가려면 회의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대화와 토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협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합의도 만들어내야 돼요. 또 지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쉽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 민주주의 훈련을 잘 안 받았어요. 뭐냐면 대화 토론을 잘 할 줄 몰라요. 우리는. 회의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회의도 많이 하셨겠지만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충분한 대화 토론 안 하죠. 되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다수결로 결정해. 발이 필요 없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리는 최악의 수단입니다. 가급적이면 다수결 결정을 안 해야 돼요. 진짜 민주주의는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다수결의 원리는 쓸 수 있지만 그게 남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운 게 여태까지 다수결의 원리. 그것도 안 하다 보니까 다수결리가 안 되니까 뭐 5분의 3으로 2분의 1에서 5분의 3으로 바꾸고 뭐 이하단 쳤잖아요. 국회에서도. 그랬다가 뭐 동물 국회가 됐다가 식물 국회가 되고 동물처럼 싸우다가 그걸 또 바꿔서 식물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 부족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앞서간 나라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대화하고 토론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시켰단 말이에요. 뭐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학교에서도 정답만 이야기하라고 그러지 말을 안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이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가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들께서도 이 자치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자치의식은요. 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권리의식은 높아졌어요. 내 지역에
이익과 권리를 지키고 찾자 하는 권리의식은 높아졌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전에는 국가이익, 국익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맨 다 희생되고 유보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 지역의 이익을 찾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치의식입니다. 근데 권리의식만 가지고 자치의식이 다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권리의식이 있으려면은 그 권리를 지킬 만큼의 책임의식이 있어요. 뒤따라야 됩니다. 그 권리를 보호받을 데 필요한 책임, 뭐 재정적인 책임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봉사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의 우리 지역, 우리 집단만이 아니라 남의 집단과 지역의 권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생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권리만 찾으려고 그러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지역,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거죠. 그건 지방자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지방자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의식은 권리의식, 책임의식, 세 번째가 공동체의식입니다.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같이 공동으로 문제를 푸는 공동체의식이 자치의식에서 중요한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위원들께서도 이 자치의식이 시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산다고 해서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있어야 시민입니다. 인천시에 산다고 해서 인천 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인천 시민의식이 있어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의 또 하나가 이 협력을 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243개 자치단체가 다 행정구역에 갇혀 있어요. 이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같이 교통 문제를 협력하고 같이 경제 문제를 협력하고 같이 문화를 같이 협력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우리 행정구역은 국경보다 더 높아요. 다 따로따로 축제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시설도 따로 다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잘한다 박수치고. 근데 이거는 지방자치의 낭비입니다. 외국은 국경을 초월해서까지도 협력을 하거든요. 같이 시설이 필요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통 문제도 어디 뭐 미추홀만 교통 문제를 생각하나요? 다 인근하고 다 관련되는 거고.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협력을 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협력할 줄 모르면 지방자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고요. 이건 그냥 재미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서천인가 어디 기초의원, 군의원 한 표 차이. 역대 이제 우리가 7번의 선거를 했는데 선거 결과가 동수가 나온 게 7번입니다. 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장제가. 그래서 이번에 서천에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 표 차이로 바뀌어요, 당락이. 어떻게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한 표 차로 결정된 건 13번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역대 지방선거에서.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도 한 표 차로 세계사가 바뀐 사례입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그리스 시대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어느 종교회의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토론을 했답니다. 여성은 인간이냐 동물이냐. 기분 나쁜 얘기죠. 근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이 옛날에는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거의 다 노예였어요, 옛날에는. 옛날엔 소수 귀족, 나머지 다수의 노예제죠.
그중에 여성들의 노예가 많았죠. 옛날엔 전쟁도 노예들이 했어요. 귀족들은 안 하고. 그런데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여성도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만일 한 표 차로 여성이 동물이다 그랬으면 또 더 많은 기간 동안에 여성들이 수모를 받았겠죠. 1776년은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미국의 국어를 영어로 할까 독어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역시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이로 미국의 국어는 영어다. 만일 독어가 됐으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또 1923년에 그 독재자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나중에 뭐 총통이 될 때는 이제 국민 투표를 거쳐서 뭐 200만 표 차 이상으로 당선이 됐지만 처음에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몇 명이 투표했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역사책에. 몇 명이 했는지 모르지만 한 표 차의 결과만 나왔다 이렇게 실제 사례는. 따라서 이 히틀러가 당수가 안 됐으면 당연히 총통도 못 됐을 거고 또 2차 대전의 전범도 아닐 거고 또 600만 명의 유태인도 희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치의 한 표라는 선거의 한 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 생략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먼저 미래 환경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환경을 잘 내다봐야 된다. 그 환경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 살아남는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잘 읽지를 못해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를테면 전화가 처음 다니엘 벨이 전화를 발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화를 대량 생산하려고 이 회사를 찾아가서 이거를 우리 좀 통신 수단으로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회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전화는 통신 수단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이 회사는 망했죠. 벨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화가 통신 수단이 된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스마트폰까지 진화돼 가지고 전화 없이는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을 지경이잖아요. TV도 처음 나왔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 회사도 이제 TV는 올해 6개월이 지나면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한 이 회사도 망했습니다. 또 이 기업뿐만 아니라 이 군 사령관도 이 비행기에 대한 군사적 가치를 우습게 봤다가 아주 참혹한 결과를 냈죠. 패전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를 낸 거예요. 이 독일의 비행기를 우습게 본 거죠. 또 이 퍼스널 컴퓨터도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애플, 뭐 맥킨토시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이 당시 최첨단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퍼스널 컴퓨터. 그 전에는 이 컴퓨터가 여기 공간만한 집체 이 안에 컴퓨터 기계가 다 꽉 찼는데 이제 그거를 압축하고 최소화해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우습게 본 이 디지털 회사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잘못 예측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 사회든 다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제 살펴봤지만 이렇게 20세기의 현대사회와 21세기를 우리가 탈현대사회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컨대 20세기에는 넘버원, 베스트 원을 최고로 쳤다면 이제 온리 원, 퍼스트 원을 더 가치 있게 보는 사회로 바뀌고 있고요. 또 옛날에는 슈퍼맨 같은 리더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슈퍼맨 같은 대통령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사람만 우리가 잘 뽑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고서는 또 5년마다 실망하고 또 5년마다 되풀이. 슈퍼맨은 없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 돼요. 이제는 아바타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고 참여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제 소비를 주로 이성에 입각해서 소비를 했거든요. 우리가 상품을 살 때 기능을 보고 가격을 보고 이렇게 해서 상품을 선택을 하잖아요. 소비자가. 근데 이제 요새는 감성에 의해서 소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내 취향에 맞는지, 또 이게 내 옷에 어울리는지, 또 이 제품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제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읽지 못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성의 주인은 여자예요. 여자가 지금 다 소비권을 갖고 가정의 경제권도 갖고 또 교육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감성을 잘 읽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중요시 되고 그 여성의 소비 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감성을 캐치를 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시계도 옛날에는 이게 초정밀 기계 산업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맞고 방수가 잘 되고 이런 시계가 최고로 좋고 뭐 그게 스위스 뭐 롤렉스다 오메가다 뭐 이게 이제 선호된 그 시계인데 지금은 이게 패션 산업입니다. 시계가 뭐 잘 안 맞아도 돼요. 심지어 안 가도 돼요. 스마트폰은 더 정확한. 다만 이 시계가 내 옷에 잘 맞는지, 내 취향에 잘 맞는지, 또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고 있는지, 또 나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무도 안 갖고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요. 종전에는 우리가 이 기업이 마케팅 시대라고 해서 생산을 많이 늘리고 마케팅을 잘해서 이제 제품을 팔고 기업의 주가를 올리고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윤리경영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생산과 마케팅을 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고 법을 잘 준수하고 이러한 회사를 제품이 조금 질이 떨어져도 선호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읽지 못하는 회사도 요즘에 많이 망하고 있죠. 이른바 기업의 갑질. 갑질. 뭐 우유 회사, 뭐 무슨 뭐 라면, 무슨 뭐 간장, 뭐 이런 회사, 뭐 피자, 뭐 이런 회사들의 기업주가 그 뭐 윤리의식은 뭐 고사하고 뭐 아주 뭐 폭력적이고 갑질하고 이런 것을 많이 신문에 등장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일입니다. 돈 몇 푼 지어주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된 이유는 이른바 정보화 시대,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곳에 소비자들이 다 집결을 해가지고 엄청난 위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사이버 공간에 모인 소비자들이 뭐예요? 불매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한 일이 요즘에는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 불매 운동에 의해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럼 기업이 뭐 기업주가 사표 내야 되고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고 이제 이하단치는 거니까 이제 와서 사과도 하고 뭐 잠시 물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윤리 경영 시대입니다. 윤리 경영 시대. 우리 삼성이라는 회사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뭐 많은 경제적 혜택, 일자리를 주지만
과연 삼성이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 제대로 세금 내고 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기업을 존경하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 윤리 경영 시대에 잘못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몇 가지 환경 변화에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우리가 성장을 정말 기적적으로 해가지고 선진국 클럽에 가입도 했어요. 2050 클럽이란 2만 불, 소득 1인당 2만 불, 인구 5천만. 그걸 2050 클럽이라고 합니다. 거기 7번째로 우리가 가입을 했고 조금 있으면 3050 클럽에 가입을 하죠. 이건 뭐 정말 경이적인 겁니다. 1960년도에 우리가 100불도 안 되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지금 3만 불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3만 불을 올라가락 아직 못 갔을 거예요. 이 금년 말에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2만 불에서 3만 불에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12년이나 걸려. 보통 2만 불을 넘어서서 3만 불로 가는 기간이 대개 10년이 안 걸렸어요. 근데 우리만 유일하게 10년을 넘겨서 2만 불에 3만 불을 못 가는. 그리고 성장을 했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 이혼율, 성형률, 낙태율, 사교육비 뭐 이런 정말 부끄러운 통계는 여전히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국가 경쟁력은 2007년에 11위까지 갔다가 점점 떨어져서 지금 26위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2% 저성장이죠. 우리가 자랑하는 무역 규모도 1조 불을 4년간 유지하다가 떨어졌어요. 1조 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1960년도에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3,300만 불, 1조 불, 1억 불이 안 된 거죠. 우리가 명태 팔고 석탄 팔고 심지어 여성들의 가발 팔아가지고 무역이 1억 불이 안 됐는데 지금 1조 불을. 이건 뭐 기적이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조차도 조금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은 다 추월당했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추월당한다는. 그런가 하면 이게 너무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위 20% 하위 20% 간의 격차가 700가량 늘어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의 자녀 교육과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 격차가 지금 800가량. 이건 뭘 말하냐면 부가 상속되고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얘기예요. 개천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개천에서 용이 안 납니다. 강남에 가야 되고 파라곤에 가야 되고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판검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땅값이 오르고 하는 거지. 뭐 부동산 투기 규제한다고 없어지겠어요? 거기 가야 사람 인재가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소득 상위의 청년 결혼 비율은 82%나 되는데 하위 10%의 결혼 비율은 7%밖에 안 돼요. 이제 돈 없어서 교육도 못 받아, 결혼도 못 해, 아이도 못 낳아. 이런 상황에 가면 이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 여기 젊은이들은 7포 세대라고 해서 계속 모든 걸 포기해가는 연애, 결혼, 출산, 뭐 희망, 내 집 마련, 뭐
꿈과 희망을 포기해가는, 또 이번 생애는 망했다, 뭐 청년 백수 전성시대다, 뭐 31살이면 절망이다, 뭐 청년 실업 신용불량 시대다, 뭐 이런 신조어가 흑수저다, 뭐 헬조선이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청년들은 말이에요, 이 기존 사회 체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뭐 간첩이 많이 와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자생적. 이 청년들이, 우리는 맨날 우리 여러분 기성세대는 야 우리가 기적적으로 발전했다. 너네들은 말이 우리가 그렇게 다 대해줬는데 왜 공부 안 하냐. 니네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게 우리가 다그쳤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절망감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들은 그래도 다 했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뭐 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50년의 뭐 발전 기적이다 했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발전이냐? 그 성장의 과실을 누가 다 먹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만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그건 지금 우리나라 상위 1%가 3분의 1을 재산을 갖고 있고 10%가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재산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미국 100대 부자의 78명은 자수성가로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한국 100대 부자는 84명이 상속 부자예요. 이게 정말 너무 다르. 그러니까 외국도 처음에 미국의 재벌도 처음에는 상속을 했어요. 1800년대, 1900년대 산업화되면서 뭐 철도 회사, 무슨 이런 그 재벌 철강 회사, 뭐 이런 그 유산으로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망한 거예요. 돈을 주체 못해가지고 자녀들도 다 망가지고, 또 그들이 기업을 제대로 뭐 꾸려갈 수 있겠어요? 기업도 망가지고. 그런 경험을 거쳐서 이제는 이게 아니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자녀들도 잘 되려면은 많은 돈을 넘겨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교육시키고 먹고 살 것만 주는 거지 재산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크 주커버거니 페이스북이니 워렌 버튼이 이런 사람들이 빌 게이츠니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80% 90% 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상속을 하려고 안간힘을 탈법,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상속을 시키려고. 그게 지금 재벌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는 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가 돼야 되겠다.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사회, 불로소득이 없는 사회가 돼야지. 또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번 실패하면 영영 나락으로 떨어져서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당연시해요. 그런 사회는 복지사회가 아닙니다. 격차 소외를 줄이는 사회, 없이는 안 되죠. 그게 줄어드는 사회가,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선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고 사회적 가치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5,100여만 인구 중에 700만 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7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보통 7%가 되면 65세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14%를 넘어섰습니다. 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고령화의 속도가. 이게 7%, 65세 인구가 7%가 된 해고 이게 14%가 된 해고 이게 20%가 된 해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은 7%에서 20%로 가는데 100년에서 150년쯤 걸렸어요. 서서히 간 거죠. 근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미 70년에 7%, 94년에 14%, 그리고 2006년에 20%를 넘어서서 일본은 초고령 사회예요. 근데 그 기간이 3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 선진 국가의 뭐 3분의 1을 줄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그 고령화 속도도 성에 안 차서 더 단축한 거예요. 7%에서 아마 25년이 될지도 몰라요. 20%가 되는 해가. 그러면 26년, 25년, 6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이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우리는 15세에서 64세 생산 인구의 6.6명이 65세 인구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꼴이거든요. 지금은 세금 내고 그 노인을 부양하는 그 비율이.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2050년쯤 되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이른바 목말 태우고 가는 목말 사회가 된다. 그래 되면은 이제 이 밥그릇 싸움, 세대 간의 밥그릇 싸움이 엄청 치열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념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이게 데드라인이 마지노선이 2026년이에요. 20%가 되면은 65세 인구가 20%가 되면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 가지고 뭐 이념 갈등도 해결하고 지역 갈등도 해결하고 정말 뭐 좋은 사회를 만들어 놓은들 초고령 사회가 되면 모든 성장이 스톱이 된다. 그러니까 2026년 전까지 3만 불, 4만 불로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간다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는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를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1960년대 평균 수명은 52세였어요. 30년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인생이 60까지만, 지금은 90까지. 옛날에 2모작에서 3모작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30에서 60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하지만 지금은 60에서 90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고령화가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오래 산다는 건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빈곤율도 세계 1위. 또 고독사도 세계 1위. 질병률도 세계 1위. 이렇게 우리 노인들이 오래는 살지만 가난하고 고독하고 병들어가면서 오래 산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재앙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숙제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12살 덜 살아요. 우리가 12살 더 많이 살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상황 보면은 남한의 어머니와 북한의 딸이 비슷해. 친구 같아. 북한이 더 일찍 늙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산 여기. 옛날에 4.53의 아이를 낳았지만 지금 1.505. 그 작년 얘기 올해 0.95가 된다는 거. 1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 출생아 수도 70년에 90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탄생한 해가 58년 개띠. 100만 명이 나왔다. 그들이 국민학교 3부제 수업도 만들고 이제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60이 이제 진입했잖아요. 60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들이 또 점점 양로원도 3부제로 만들 거예요. 지금은 30만 명을 안 낳는다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 한 명을 대학 보내는데, 대학 졸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아이 한 명을. 이 누가 감당을 해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출생수당 100만 원 받아가지고 해결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나라는 여전히 막 이렇게 이런 나라는 7명, 6명 여전히. 우리도 옛날에는 한 10명 나서 한두 명 잃고 막 그랬죠. 근데 다민족 다문화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시, 여성 파워 엘리트 등용문이라고 하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가려고. 외무고시는 이미 70%를 넘어섰죠. 그래서 남성들에게 할당제를 줘서 좀 뽑아줘요. 이 고시의 수소 합격자는 다 여자고요. 공무원도 여성들이 더 이제 많아졌고,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도 작년에 여자들이 1, 2, 3등을 다 했어요. 이게 참 여성들이 참 대단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우리 대학도 공부 잘하는 것도 여학생, 학생 대표도 여학생, 술을 잘 먹는 것도 여학생, 다. 그리고 요새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선택합니다. 어떤 남학생? 착하고 말 잘 듣고 예쁘게 생긴 남학생.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은 우리 엄마처럼 카리스마 있고 결단력 있고 남성 같은 여자, 이런 여자. 지금 성 역할이 좀 바뀌고 있는 건데 저는 뭐 나쁘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렇게 잘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 대학 진학률 여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은 옛날에 학교도 안 보내줘가지고 차별받았는데 요새는 여학생들이 더 대학을 더 많이 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여성들을 잘 개발시키고 있는데 아직은 활용을 못하고 있죠. 우리 여성들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성들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그 기회가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도 지금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불신, 무관심한 이유의 대표적인 원인이 여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래요.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주요 여성 주부들과 관련된 일이 많거든요. 상하수도, 치안, 교육, 복지 다 여성들이 관심 있는 사안들인데 그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많이 들어오면 아마 지방자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성 참여 비율이 26.7%입니다. 20%를 넘어섰어요. 우리도. 1991년에는 0.9%. 근데 2006년에 비례대표제 도입 때문에 이제 늘어났죠. 근데 선진국의 비율 40%까지는 아직은 못 미치고 있어서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40% 이상은 높아져야 지방자치도 활성화되고 국가 지역 경쟁력도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여성들이 비례대표에만 기대하지 말고 직접 선거구에 나가서 주민들의 표를 얻어서 직선이 되는 그러한 도전도 많아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이 주민자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후배 양성도 하고 해서 여성들에게 그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도 생활정치거든요. 주민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치와 생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중앙정치, 우리가 지방자치를 잘해서 중앙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중앙정치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정치를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지역의 리더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주역이 돼서 지방민들의 존경을 받고 지방자치도 정착하는 그러한 역할, 그런 사명감을 좀 가져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 발전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수도 필요하고 정치가도 필요하고 평범한 소녀도 지방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즐길 줄 알아야 지역이 발전한다.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봉사가 지역의 재정도 담당해 주지만 자원봉사의 서비스의 질이 제일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되고, 결국은 지방자치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났네요. 중간에 휴식도 좀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휴식도 못하고 이제 끝을 내게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 번째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또 강의를 이렇게 부족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 또 주민자치회 반드시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선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은 시간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